요츠야 산초메. 일본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일본 간호사의 충격적인 폭로가 공개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요츠야 산초메. 나는 일본 수도권에서 꽤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3월 말부터 지금까지 모든 직원이 4일에 마스크 한 장을 쓸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3일 동안 마스크를 쓰면 냄새가 지독한데 업무는 계속 되어야 했지. 점심으로 카레라도 먹으면 냄새 때문에 엄청 후회했어. 그 이후로는 맨날 소바만 먹어. 멸균실 스태프들은 너무 불쌍해. 어떡하면 좋아. 멸균실에서 재멸균해서 마스크를 돌려 쓰고 있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제발 알아줘. 최전선은 밑바닥이야. 이 일본인 간호사의 편지는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재 일본의 실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마스크 사재기도 없고 정부에서 마스크를 뿌려준 덕분에 넉넉하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아이치현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28명 가운데 24명은 음성이었다 라고 말을 바꿨다 전했습니다. 엉터리 검사를 한 셈이죠. 일본에서 80대 A씨는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머물렀는데 다시 검사해보니 음성 결과가 나왔고, 또 다른 이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과 작별한 후 양성 판정이 나와 가족들이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는데 최종 결과는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도 다른 나라들처럼 진단키트를 사용해 확진자를 판별하고 있지만 문제는 국제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국의 진단키트를 적극적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해봐야 라쿠텐과 시스맥스 정도인데요. 한국과 비교하면 개발 시점도 너무나 늦었던 데다가 생산 규모도 압도적으로 초라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으면 평소에 한국에 대한 온갖 비난의 목소리에 앞장서던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현재 한국의 진단키트를 수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나라가 100개국을 넘어섰다. 4시간 정도면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해 칭찬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고, 일본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는 최근 엑스제팬 멤버인 요시키의 유튜브 방송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정말 제대로 고개를 숙여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바로 옆에 있지 않냐? 라며 한국에 정말 진심으로 부탁하고 한국이 차곡차곡 모아 갖춰놓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일본의 아베 내각은 앞에서는 한국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일본은 너무나 잘 대응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만 결국 이미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작회사 솔젠트가 라이브 파이낸셜과 계약을 체결해 일본에서 독점 납품을 결정했는데요. 솔젠트는 이미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비축 전략물자 공급업체로 등록되었고 이미 15만 명분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가 이미 한 달 전 솔젠트가 만든 진단키트의 미국 내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해 주었죠. 일본 내 확진자 수가 어느덧 1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끝까지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도쿄가 제2의 뉴욕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심각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파친코. 재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일본 정부가 문을 닫아달라 요청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파친코 업체들이 문을 이렇게 버젓이 열어놓았고, 믿기지 않겠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도 상당히 보이는데요. 한국은 이미 지난 2월 3일 이번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부터 강원랜드 갬블링 영업장 문을 완전히 닫고 다음 달 4일까지 휴장 기간을 재차 연장했는데 일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해 일본 내 검사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멍이 너무 많아서 전 세계가 극찬하는 한국의 평평해진 곡선 그래프를 일본이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 일부 언론이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베트남 하노이 기술대와 이노제넥스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베트남산 진단키트는 진단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7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결국 한국산 진단키트 20만 개, 약 600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규모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죠. 최근 일본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 라쿠텐이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며 일본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 정작 라쿠텐 측은 이 진단 키트를 사용한 검사는 감염 가능성 여부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라 라 전했습니다. 98%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산 진단 키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죠. 여기에 최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박창균, 김승일 박사 연구진이 단 1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또 한 번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전자 증폭 검사는 무조건 3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한국 연구진이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 센서는 면봉으로 코에서 채취한 검체를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그 자리에서 즉각 판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한국의 개발 소식은 미국 화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S 나노지에 실리며, 그렇지 않아도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터키 정부가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 세상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발주했는데 한국 기업이 수주해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현수교,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미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특히나 서부 쪽을 다녀오신 분들이 빠지지 않고 꼭 보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릿지, 한국어로 금문교라 불리는 다리입니다. 1937년에 지어진 총 길이 2789m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불리죠. 그러나 이 다리가 만들어질 때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과 안개, 빠른 물살 때문에 당시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완성해 샌프란시스코뿐 아니라 미국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일반 콘크리트로 만든 다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현수교이기 때문입니다.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 사이에 메인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 케이블에서 내려간 케이블로 교량을 잡아줍니다. 무거운 하중이 전달되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어도 큰 영향을 받지만 사장교보다 시각적으로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현수교가 위에서 살펴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는 일본의 아카시 해협대교로 1991m입니다. 이 현수교를 건설하는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로 평가됩니다. 금문교는 그 사이가 1280m이며 한국의 이순신 대교가 1545m, 일본의 아카시 해협 대교가 1991m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터키에 2023m짜리 현수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이죠. 차나칼레 대교, 이 다리는 터키 정부가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23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비로 무려 3조 5천억 원을 투입한 초대형 공사입니다. 주탑감 거리 2023m는 100주년이 되는 2023년을, 주탑 높이 318m는 걸리폴리 전투의 승전 기념일인 3월 18일을 의미하죠. 터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히자 세계 최장 길이의 현수교 건설이라는 상징성과 어마어마한 사업비 덕분에 수많은 선진국 기업들이 수주 경쟁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베 총리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터키를 방문해 수주전에 나서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수주는 대림산업과 SK건설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따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죠. 얼마나 길고 안전하게 현수교를 건설할 수 있는가는 한 기업의 기술력을 상징합니다.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 사이에 기둥이 없이 오로지 주탑과 주탑의 힘,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메인 케이블로 지탱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건설 난이도 중에 최상급에 해당하는 교량인 것이죠. 이 현수교 건설은 한국은 굉장한 후발주자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이, 1970년대 이후로는 일본이 세계 주요 현수교를 시공했고, 한국은 1990년대 후반에야 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니까요. 지난 20년간 기술력 축적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했고, 이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는 인간 한계라는 2km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아카시 해협 대교보다 무려 32m나 주탑 거리를 늘렸죠. 터키 정부는 입찰 자격으로 1300m 이상 현수교를 시공한 경험을 내걸었는데, 대림산업은 1545m의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를 건설한 실적을 인정받았는데요. 이순신 대교는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현수교죠. 이 건설은 육지와 바다,
공중에서 복합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첨단 토목 기술과 복잡한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시공부터 설계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난이도가 최상급인 토목공학의 끝판왕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설계, 시공, 유지, 보수까지 모든 부분을 직접 소화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과 한국까지 4개국 정도밖에 없을 만큼 난이도가 높죠. 그런데 이런 현수교는 오로지 미적 아름다움을 위해서 건설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건 1968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만든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내륙 곳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필요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인체의 혈관처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었죠. 즉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육지와 육지가 바다로 이어져 있어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이를 교량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협을 가로지르는 현수교가 필요해졌고 유럽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은 효율적인 물류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수교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장거리의 현수교를 안전하게 건설한 기업이 갖는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세계 최장거리의 현수교, 그리고 3조 5천억의 천문학적인 공사비도 대단하지만 완성 후 일정 기간 도로와 교량 운영권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즉 하루 45,000대의 통행료가 보장되는데 무려 16년 2개월 동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큰 수익이 되겠죠. 한국의 건설 기술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도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인 페트로나스 타워도 한국 기업이, 타이페이의 101 빌딩도 한국 기업이 건설했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교량, 발전소 등등 토목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손대지 않아서 그렇지 맘먹고 작정하면 1위 하는 건 시군죽 먹기라고요. 과외도 좋으니 맘먹고 작정해서 더 많은 분야의 1위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